대구에서 이어지고 있는 산불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조금 전에 동이 트자마자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 진화헬기 51대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밤 진화 작업을 벌여 오늘 새벽 산불을 60%까지 진화했는데 공중 진화로 진화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이 조금 전 다시 시작됐다고요? 네, 일단 간밤 상황을 찍은 산림청 영상을 보면은 야간에는 지상대원들을 위주로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진화대와 고성능 진화 차량 등을 투입해서 지상 위주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던 새벽 5시 20분쯤 일출과 함께 산림청은 헬기 51대를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 헬기로 산불 현장을 먼저 정찰한 뒤 나머지 헬기를 모두 띄우면서 오늘 본격적인 진화 작업에 다시 나선 겁니다. 또 이와 함께 인력 1,300여 명과 진화 장비 204대를 투입해서 지상 진화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간밤 야간 진화 헬기 수리온 2대를 투입했었던 때처럼 진화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림청은 어젯밤 야간 장비를 갖춘 헬기 2대를 밤 8시부터 3시간 투입해서 산불 진화율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간밤에 이어졌던 진화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오늘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간밤 산림청 드론 영상을 보면은 어두운 야산 능선을 따라서 길게 화선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은 바람을 타고서 매캐한 냄새가 일대에 진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인근 주민들이 화재 확산이 걱정된다면서 이른 새벽 그리고 동이 튼 이후에도 YTN의 야산에 불이 붙은 영상 등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 북구 산불로 지금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한때 노곡동과 조야동 주민 900여 가구 2,500여 명이 주변 학교로 대피하기도 했는데 일단 주변 주민 46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영향구역, 그러니까 산불로 불탄 것으로 추정되는 산림 면적은 244헥타르입니다. 일단 산림청은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진화율을 60%로 추정했는데요. 지상 야간 진화 작업으로 자정엔 54%였던 진화율을 일단 6%포인트 끌어올린 겁니다. 산림당국은 전체 화선 11.8km 가운데 7.1km의 진화를 완료했고 남은 화선 4.7km에서 진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번에는 제보 영상 통해 산불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빨간 불길이 상등성이를 따라서 번지고 있는 길게 타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 연기까지 산을 길게 감싸고 있는데요. 어젯밤 10시쯤 대구 북구 칠곡동에서 함지산 일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바람이 계속 불면서 탄 냄새가 멀리까지 나는 상황이라며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드론으로 찍은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 화재 영상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서 길게 화선이 형성되어 있고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진화대원들을 위주로 지상 진화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산속의 영상인데요. 뿌연 연기가 가득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길이 눈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산림대원들이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퀴로 낙엽을 쓸어내고 있는데요. 등짐을 맨 다른 대원들은 소화액을 뿌리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산불이 난 대구 함지산 일대에서 야간 진화에 애쓰는 모습인데 산림청은 인도가 부족하고 산이 험준한 편이라서 야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난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 하늘 위로 헬기가 보입니다. 불이 난 일대에 근접하자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산림당국은 어젯밤 야간 장비를 갖춘 수리온 헬기 2대를 동원해 진화를 벌였습니다. 3시간가량 투입돼서 진화율을 대폭 끌어올렸는데요. 산림청은 진화 헬기들을 다시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대구 함지산 산불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림청은 야간 진화 헬기인 수리온 2대를 투입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데다 도심 불빛이 밝아서 투입이 가능했는데 밤사이 진화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컴컴한 밤하늘을 채우는 헬기 소리. 산불이 난 함지산 위로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날아가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댑니다. 산림청 소속 수리온입니다.
야간에 진화가 가능한 헬기로 총 석 대 가운데 2대가 투입됐습니다. 저녁 8시 10분부터 밤 11시 17분까지 수리온을 투입한 3시간여 동안 19%였던 진화율은 54%까지 올라갔습니다. 수리온을 2대 투입이 됐다는 이야기는 야간에도 공중과 지상에서 협업을 통해서 산불 진화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수리온은 담수량이 2,000리터 정도로 초대형 헬기보다 다소 작지만 계기판을 이용해 야간에 비행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2020년 안동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한 대를 각각 시범 투입한 적이 있지만 2대를 함께 투입해 본격적으로 운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심 지역에서 난 산불인데다 순식간에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지면서 지난달에 의성, 산청 산불처럼 초대형으로 번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컸지만 수리온이 뜰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진화에 큰 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되며 바람이 약해졌고 도심 지역이라 불빛이 밝아 상대적으로 운행이 수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지역과 가까운 대구 공항에 소방차를 대기시켜두고 필요한 물을 빠르게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의성 산불처럼 불이 난 면적이 넓지 않았던 점도 집중적으로 물을 뿌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산림청은 오전에도 추가로 바람이 약해지는 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화에 주력해 오늘 안으로 주부를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부터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죠. 전국 곳곳 대리점에서 재고 부족으로 유심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가입자의 1% 수준인 23만 명만 새 유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가 23만 명, 온라인으로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가 26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741만 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유심 교체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려면 유심 보호 서비스부터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SK텔레콤 고객은 먼저 T월드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를 통해 매장 방문을 예약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집이나 직장 근처 매장을 선택하면 유심 재고가 확보됐을 때 순서대로 문자 메시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통신사가 가입자 정보를 담은 유심과 내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 번호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되면 불법 복제한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우더라도 내 휴대전화가 아니면 통신 접속이 불가능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로밍 역시 차단돼 외국에서 전화나 문자로 인증 번호를 탈취하는 범죄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유심이 타인에 의해서 복제되거나 변조되지 않게 만드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오히려 더 유심 교체보다 일회성 유심 교체보다 더 강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걸 막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도움이 됩니다. 엠세이퍼 사이트나 패스, 카카오뱅크 앱 등을 통해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고 추가 개통을 막아둘 수 있습니다. 유입량이 너무 많아져서 좀 폭주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서비스 이용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으시면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킹 사고를 틈타 유심 교체 등의 키워드를 내세워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 사기도 등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된 사이트라도 이 통사 등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인지 꼭 확인하고 접속해야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범죄는 유출된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금융 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심 스와핑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 범죄에 악용되는지 이번에는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SKT 이용자들이 유심 교체를 서두르는 이유는 혹시 모를 피해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는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킹된 정보만으로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공격자들은 이 한 번 사건에 유출된 정보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격들을 조합을 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확률을 높이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범죄는 심스와핑입니다. 빼낸 정보로 똑같은 유심을 만든 뒤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복제폰을 만들어 피해자의 계좌에 손을 대는 범죄입니다. 복제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등 금융 인증 정보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1,600건 넘게 발생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안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 인증이 여러 단계로 돼 있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금융 보안이 어느 분야보다도 이 다층적인 그런 보안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과한 그런 불안감은 조금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KT는 현재까지 유출된 유심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없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의 성적표를 받들게 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는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이민자 추방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현재로서는 실책이라는 평가인데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취임 100일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최근 저조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온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가짜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언론사들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오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인데요. 지지율 42%가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와 ABC와 워싱턴 포스트가 함께한 여론조사 결과 39%의 지지율이 나온 데 대해서는 가짜 언론사의 가짜 여론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언론사가 트럼프 광기 신드롬을 앓고 있고 자신이 99.9%의 국경 성과를 냈지만 부정적인 기사만 쓰는 미국인의 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간 성과, 특히 불법 이민 정책 성과를 부각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in the beginning stages of carrying out the largest deportation campaign in American history. Over this past weekend, it was announced that through Operation Tidal Wave, nearly 800 illegal aliens were arrested during the first 4 days alone. 네, 백악관은 오늘 또 특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산책로 잔디밭에 범죄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 사진을 전시하면서 연방정부의 비협조적인 도시와 주를 표적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빠른 속도로 대선 공약을 밀어붙였는데 결국 이게 실책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의 평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4년 만에 백악관에 화려하게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 이른바 마가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숨가쁘게 쏟아내 왔는데요. 먼저 제조업의 부활과 부유한 미국을 만들겠다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한 관세 전쟁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면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미 증시는 연속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미 국채 투매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미 증시가 급락하고 국제 금융시장도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등 오락가락 관세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던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몰아세우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러시아 쪽으로 치우친 중재안을 내세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병합하겠다는 등 노골적인 확장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지위와 신뢰를 스스로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 통상협의에 대한 새로운 언급도 있었죠. 네,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협상이 현재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 각국과 신속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going to be a big victory when we make progress in getting these tariffs, non-tariff trade barriers, currency manipulation, state subsidies of labor and industry off.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와의 합의에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현재 미국보다 5배나 많은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를 먼저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역 합의국으로는 인도가 될 가능성을 꼽기도 했는데요. 이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관세를 포함한 경제 정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직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확인한 베센트 장관의 언급 이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8%, S&P 500 지수는 0.06% 상승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해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선 전국 살펴보겠습니다. 본선 레이스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을 택했습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서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 선출 뒤 첫 현장 방문으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하이닉스 CEO 등 임직원들로부터 AI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을 듣고 반도체 생산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혹여라도 큰 타격 없이 앞으로 세계를 계속 주도해 나가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SNS를 통해 발표한 대선 후보 첫 공약 역시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특별법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당선되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업계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이 대립한 끝에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논쟁보다 실질적 지원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반 시설 확보나 세제 지원이나 우리 관련 업계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마쳐 국회에선 역시 경제계 이목이 집중된 기획재정부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렸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후보 선출 뒤 취재진 문답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며 개편 의지를 내비쳤는데 분명한 것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민주당에선 기재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선 후보 첫날 일정에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을 녹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현충원 참배에 이어 AI 개발 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집권 청사진으로 제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대선 행보를 함께할 선거대책위원회 그리고 집권 이후의 핵심 참모진 인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7인회부터 성남 경기 라인, 신 이재명계까지 이재명의 사람들을 황보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합의 방점이 찍혔던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 구성엔 친명 핵심 김영진 의원의 구상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좌에서 우, 또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같이 모아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인수위 없이 곧장 국정을 맡게 되는 조기 대선 상황.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포스트 대선을 준비하는 거로 전해집니다. 가장 그 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람들, 유능한 인재들을 또 각계각층 그런 분들을 뭐 기용해서 쓰지 않겠나. 이들 모두 원조 친명그룹 7인회 소속입니다. 전현직 의원 모임인 7인회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 대선에 도전할 때부터 함께하며 정치 경험이 없던 이 후보를 여의도로 이끈 핵심 인사들입니다. 또 다른 축인 성남 경기도 그룹은 이재명 후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힙니다.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며 지금도 캠프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원거리에서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지난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를 연임하며 구성된 당 지도부 등 새로운 친명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총선과 탄핵 정국을 함께 겪으며 당내 입지를 넓혀온 만큼 조만간 구성될 선대위에서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중요 고비마다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해온 인물로 원외 인사이지만 향후 역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선 가급적 넓게 많은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계파를 고루 영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당 전체가 친명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친명계가 주류를 차지한 상황에서 이른바 쓴소리 그룹은 많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한 2차 경선에선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종 양자 경선을 진행합니다. 현재로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가운데 1, 2위 득표자가 결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3일에 결정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대행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국무회의 준비와 대미 관세 협상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데 출마를 결정할 경우 사퇴 시점이 5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주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흘째 외부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문체부 차관이 대독한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만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대행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선택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캠프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행보처럼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 손 실장을 시작으로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대행의 대선 출마 결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방한하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군함 유지 보수 정비와 건조 책임자인 만큼 한미 통상 협상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조선 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임 시점은 5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을 지켜본 뒤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덕수 출마론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정치권 일부 언론들이 한대행 출마를 지지하고 있다는 전언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 간의 백가쟁명식 빅텐트 단일화 해법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남이 예정된 정대철 헌정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대행 출마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식사 자리에서 한대행 출마를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지난 주말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단 겁니다. 한대행과 만나기로 해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는 권 위원장. 한대행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정 회장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선배로서 이야기를 잘해달라는 부탁도 함께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권 위원장은 반명 단일화 과정, 즉 빅텐트를 도와달란 취지였다고 부연했지만 애초 한대행 출마에 일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당 지도부의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은 앞다퉈 한대행과의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대선 직전 원샷 경선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한 노무현 정몽준 모델을 예로 들었고 극적인 반전을 통해 며칠 만에 원샷을 이어잡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면서도 마찬가지로 원샷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두세 차례 토론한 뒤 국민 전체 여론을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 전체로 상대로 국민 경선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당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끼리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후보를 가리는 1대1 가상 대결을 제시했습니다. 한쪽에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 후보 한 사람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를 보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단일화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면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경선 후보들이 당내 민심을 고려한 듯 구체적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방안까지 내놓곤 있지만 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중도층 민심도 만만찮아 본선 국면에서도 빅텐트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서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명 씨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연루된 각종 공천 개입 의혹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그리고 여론조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주장한 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관련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이권을 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도훈 기자입니다. 통일교는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를 행사에 초청하고 상까지 수여하는 등 캄보디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는 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본부를 설립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씨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이용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지난 2022년 5월 통일교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그리고 한 달쯤 뒤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는 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지원 한도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늘렸습니다.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도 비슷한 시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윤 씨는 또 다른 통일교 행사에서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가 국가 단위 ODA 연계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층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바탕으로 윤 씨가 실제로 특혜를 받은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하고 용산 관저 설계도 진행한 히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윤 씨가 추진한 캄보디아 사업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통일교 관계자는 윤 씨가 사업을 독단적으로 벌였고 이후 교단을 나가면서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비화폰 서버를 경찰에 이미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서버를 확보한다면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누가 언제 대화를 나눴는지와 같은 의미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는 방안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고 비화폰 서버 제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료 제출을 막아왔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호처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대로 증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예정인데 의미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 사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구 작업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리얼본을 다 매겨놨을 거예요. 서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번호끼리 통화를 했고 그 통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포렌식을 거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경찰이 경호처와 임의 제출을 협의 중인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한정됐습니다. 비화폰 서버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기록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내란 혐의 사건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에 대한 분석까지 이뤄지고 나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4일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이보다 하루 먼저 항소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 그리고 불법 숙박업소를 5년 동안 운영해서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도 메마른 날씨에 화재 사고 위험이 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어제 대구 삼지산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구는 바람이 초속 2m 안팎으로 잔잔한 편이라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전국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추가 산불 위험이 큰 만큼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쾌청하겠지만 대구는 산불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8.4도, 대구 8도, 광주 7.1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대구 24도, 광주는 2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고온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불의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산림당국이 일출과 함께 어제 발생한 대구 산불을 끄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헬기 50여 대, 인력 1,300여 명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진화 상황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YTN의 재난 관련 시스템 영상입니다. 현재 지금 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소방 헬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헬기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밤새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은 아직까지 연기가 산등성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진출입로입니다. 이곳은 산불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계속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지만 저기 멀리서 보이는 것처럼 희뿌연 연기가 산 등성이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대구 경부선 검단 쪽입니다. 역시 헬기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함지산 산불 진화율이 새벽 4시 기준 60%로 나타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영향 구역이 244헥타르, 화선은 4.7km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화를 위해 일출과 동시에 헬기 50여 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장비 204대와 인력 1,388명도 지상에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고 한때 노곡동과 조야동 주민 2,500여 명, 서변동 3,000여 명 등이 주변 학교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400여 명은 대피소에서 밤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도심, 주거지역 바로 앞까지 불이 번지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요양병원 환자들이 급히 인근 학교로 마련된 대피소로 몸을 피했고 또 불이 난 함지산 인근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산불이 주택과 빌라 등 주거단지 바로 코앞까지 밀고 내려오자 급하게 주민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한꺼번에 버스를 타고 인근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요 뒤에는 주민들한테 다 놀래가지고 다 대피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그러고는 지금 동네 어른들 있잖아요. 그죠? 나이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학교 쪽으로 대피 다 했어요. 노곡동과 조야동에서도 900여 세대 2,500여 명이 대피했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변동 등 2,164세대 3천여 명에게는 불길이 번질 것에 대비해 미리 몸을 피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대피소는 팔달초등학교와 매천초등학교, 동변중학교 등에 마련됐습니다. 요양병원 5군데에서도 어르신 100명이 대구 의료원 등으로 이송됐습니다. 주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북구청, 경찰과 공동으로 주민 대피 명령을 발령하고 요양원 등 노인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대피도 완료하여 대구교육청은 불이 난 함지산 근처에 있는 성북초등학교와 서변초등학교, 서변중학교 등 3개 학교에 긴급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본사와 MBK 파트너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서 채권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사무실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하락된 지난 2월 28일 전후 내부 검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달 초 신영증권 등 증권사 현대는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여 단기 채권을 판매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불과 사흘 전까지 증권사를 통해 800억 원대 채권을 판매했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나흘 만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 채무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경영진은 그동안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신용등급 떨어지는 게 확정된 뒤에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그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련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이첩하였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인상 안건을 두고 조정회의를 엽니다. 조정 기한은 오늘까지인데요. 노조 측은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내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 투쟁과 파업 같은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현재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사측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 됩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울산 현대모비스를 76대 74로 꺾고 파죽의 3연승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접전을 이어가던 LG는 경기 종료 3.5초를 남기고 외국인 선수 마레이가 양준석의 절묘한 패스를 결승골로 연결하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LG는 양준석이 17점에 7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마레이는 16점에 17개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조상현 감독은 조동현 감독과의 쌍둥이 형제 대결을 승리로 이끌고 LG를 11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무대로 올려놨습니다. 집권 여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캐나다에서는 총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이어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발언에 성난 캐나다인들이 투표장으로 몰렸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전국 34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캐나다 총선.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등록된 유권자 약 2,800만 명 가운데 이미 73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2021년 총선보다 25%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투표 열기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다름 아닌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동맹국 캐나다를 조롱하더니 관세 폭탄까지 던졌기 때문입니다. There's only so many times that you can hear, 51st state and governor this and all that disrespect that's coming that you have to think, at some point you have to take it seriously. Well, I'm not sure what one does with a madman. Everyone has to get together and 선거전에서도 트럼프 정부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집권 자유당의 마크 카니 총리는 강한 캐나다로 미국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fight Trump's tariffs with counter tariffs of our own that cause maximum damage in the United States with minimum impact here. 제1야당 보수당은 캐나다 경제를 망친 것은 집권 여당이라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Mark Carney's plan is to do exactly what Trudeau did on steroids. More spending, more taxes, more soft on crime. We can't afford 4 more years of the Liberals. 지난 1월만 해도 경제난 여파로 야당이 크게 앞서 나갔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판세가 급변했습니다. 캐나다를 무시하는 트럼프의 행태에 경제 전문가로 등장한 카니 총리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 지지율을 역전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당일 SNS에 캐나다는 미국과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답답한 야당 대표는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트럼프에게 경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의 부흥을 강조했지만 미국 주요 지역의 경기 선행 지표인 제조업 지수는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10%를 차지하는 텍사스의 제조업 지수가 2020년 5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제조업이 관세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관세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활을 강조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불확실한 관세로 제조업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자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10%를 차지하는 남부 텍사스의 4월 제조업 지수는 전월에 마이너스 16.3에서 급락한 마이너스 35.8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였습니다. 북동부인 필라델피아는 3월 12.5에서 4월 마이너스 26.4로, 중부인 캔자스시티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로, 남동부 리치먼드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3으로 추락했습니다. 뉴욕은 전월보단 올랐지만 마이너스 8.1로 미국 5대 주요 지역의 제조업 지수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계기로 관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going to be material progress on either tariff exemptions or bringing tariffs down. That's the only way that we're going to get out of this. 트럼프가 제조업 부흥에 집중하는 사이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는 중국 화웨이의 자체 고성능 AI 칩 개발 소식에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돌려놓을 수 없다며 차라리 지적 재산권 등 부가가치가 더 큰 산업으로 미국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SK텔레콤 유심 대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전국 SK팀 매장은 유심을 교체하려는 가입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턱없이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간 사람이 많았고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엔 동시 접속이 50만 명이나 몰려서 접속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23만 명, 전체 1% 수준에 그칩니다. 불안이 커지자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이탈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SKT 대리점은 오히려 보조금을 뿌리면서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유의 유심 대란에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인 건데요.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업체 사무실은 돈을 받고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SKT 대리점들이 보유한 유심을 무상교체 쓰지 말고 최대한 판매 위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체해줄 재고는 없다면서 이 와중에 가입자는 유치하려고 하니 가입자들이 분노하는 중입니다. SKT 가입자들은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심 대란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유심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직접 SKT 공식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고요. 예약 시스템으로 미리 신청해두는 게 편합니다. 이 밖에 유의해야 할 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서 27일 사이에 자비로 유심을 바꿨다면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모바일 교통카드는 잔액을 모두 쓰거나 환불받은 뒤에 교체해야 하고요. 교체한 예전 유심은 반드시 잘라서 폐기해야 합니다. 사용하던 앱이나 사진, 전화번호는 따로 옮길 필요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심에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면 미리 복사한 뒤에 유심을 교체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인증서도 유심 교체 후에 재설치해야 하고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이나 이심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심이 해킹됐다 해도 복제돼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SKT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해외 로밍이 원천 차단되는 서비스라 해외 로밍이 필요한 분들은 유심을 바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유심 교체 방법과 유의할 점들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의 관세 정책이 되레 미국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마존엔 연신 가격이 올랐어요란 알림이 뜨고요. 쉬인 타월 제품은 가격이 377%나 폭등했습니다. 이용자들이 관심 품목으로 지정하면 아마존은 가격 변동 알림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이 시작된 뒤엔 내렸다는 알림이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주방 랩은 18%, 물풀이 30%, 체온기는 50%가 올랐습니다. 모두 중국 등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입니다. 중국에 매긴 145%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다음 달 2일부터는 $800 미만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붙습니다. 미국 앱스토어 쇼핑 1위가 테무, 2위가 쉬인이라서 미국인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컨테이너가 작년 이맘때보다 45%가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몇 주 내로 미국 매장의 매대가 텅텅 비고 또 물류와 소매업 부문에서 줄 해고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사람들의 소득세가 크게 줄거나 면제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어 보려는 시도로 풀이되는데 CNN 여론조사 결과 취임 100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4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포르쉐와 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구매해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고가의 벤틀리 한 대가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정차 중이던 포르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0대 정모 씨 등 일당이 포르쉐와 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사들인 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한 번의 사고로 보험금 6,500만 원을 챙겼고 수상이 여긴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결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이미 한 차례 고의 접촉 사고를 냈지만 파손이 크지 않자 다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5톤 화물차가 멈춰있던 25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볼링장 안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남성 한 명이 소방호스로 화재 진압에 안간힘을 씁니다. 볼링장을 찾았던 인천소방본부 소속 현직 소방관이 불이 나자 재빠르게 초기 진화에 나선 겁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소방당국은 인천 만수 119 안전센터 소속 지수룡 소방경에 발빠른 대응이 피해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이 완연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니까 조정 심리가 생긴 셈인데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오름폭도 그렇다고 내림폭도 크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강했던 쉬어가기 장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수가 없었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변수가 여전히 잠재된 상태죠. 최근에 관세 정책에서 입김이 세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미중 갈등, 긴장 완화는 중국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00%가 넘는 관세가 지속 가능하진 않다면서 언젠가는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는 트럼프의 말과는 결이 다른 수준입니다. 어쨌든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완화적이고 다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관세라는 칼을 뽑아든 만큼 아무리 뒤로 물러서고 있다고 해도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를 회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당연히 트럼프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취임 100일 만에 레임덕 수준으로 지지율이 추락하자 트럼프가 기분이 아주 나빴다 봅니다. 언론 탓을 하면서 가짜 여론조사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 매체는 참모들이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즉흥적이고 워낙 예측할 수가 없는 인물이다 보니까 위험하거나 말도 안 되는 트럼프의 아이디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에서 중앙 역할을 해줄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연방준비은행인데요. 텍사스 지역을 담당하는 댈러스 연은에서 4월 제조업 일반 활동 지수를 내놨습니다. 제조업의 업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엄청나게 하락해서 마이너스 35.8까지 추락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텍사스는 미국에서 교역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미국 전체 교역량의 16%나 차지하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이 텍사스주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곳이기도 합니다. 간밤에 눈에 띄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그동안 부진한 흐름을 딛고 최근 흐름은 괜찮았었는데요. 간밤에는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미국의 규제를 우회해서 성능을 낮춘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어렵게 됐죠. 중국은 저성능 칩을 여러 개를 쓰거나 우회 경로로 수입하거나 여러 대책을 써왔는데 직접 개발 역시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 화웨이가 엔비디아 주력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이런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제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경쟁력이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미국의 중국 조이기는 중국의 자체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중국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 속에서 섣부른 관세 정책으로 중국을 오히려 키워주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도 메마른 날씨 속에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대형 산불이 발생한 대구 함지산에서는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8도 선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바람이 초속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불고 있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화재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서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메마른 날씨 속에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선 강풍이 불겠습니다.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진 만큼 산림 근처에서 소각이나 흡연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쾌청한 날씨 속에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8.4도, 대구는 8도, 광주는 7.1도로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5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고온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서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당분간 바닷물이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대 해수면이 더욱 높아지겠는데요. 저지대에서는 침수 위험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